2009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논술을 1번이 원래 문제는 여기서 준 것처럼 제시문 가나다의 주장을 비교하고 가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보시고 이렇게 줬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형태를 바꿔서 천자로 해서 제시문 가나다의 주장을 비교하시오 그냥 이렇게만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모의논술 이제 변형 문제로 해갖고 문제를 푸는 건데 첫 번째 얘네들 문제 1번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제 전형적인 유형으로 또 나왔죠. 이것도 사실은 뭐야? 세 제시문 비교. 세 제시문을 비교하고 이 비교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중요한 게 제시문을 단순하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지 말고 뭐 해라? 기준별 비교를 해라. 기준별 비교. 우리가 이 기준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기준을 설정하려면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분석적으로 읽어야 돼. 분석적으로. 그래서 이제 답안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답안이 첫째 이제 뭐 일단은 기준 잡은 거에 따라서 기준 1 한 달러 이렇게 나오고 기준 2 한 달러 그리고 기준 3 한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보통 두 개에서 기준별 비교를 하라고 할 때 이 기준은 보통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를 잡게 됩니다. 보통 세 개 잡으면 되는데 두 개만 잡아도 괜찮아. 근데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를 잡았고 기준 1에 따라서 이제 가, 나, 가 기준 2에 따라서 또 가, 나, 가 이런 식으로 쓰겠지. 기준 3에 따라서 가, 나, 가 근데 이것은 이제 본론의 구성을 말한 거야. 결론까지 다 구성을 해서 말한 것은 아니고. 그럼 2대1 비교는 안 돼요? 해도 되지. 2대1 비교하고 다시 그 2 속에서 7대1 해도 된다고 얘기했었죠. 전에. 그러니까 이게 요게 답안을 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것을 선호해서 이런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방법을 이제 계속 예시답안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러는 거지. 2대1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지 말고 이왕이면 할 때 여기다 뭘 넣어줘라? 도입 문장, 도입 단락. 도입 단락을 쓰는데 이 도입 단락에서는 뭘 하게 된다? 내가 전개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뭘 밝혀줍니까? 기준을 내줘줍니다. 차이가 나는 기준을 그리고 공통점이 있으면 공통점을 쓰라고 했지? 그리고 2대1 비교라고 했는데 2대1 구조의 방식이 될 수도 있죠. 그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뭐 가하고 다가 묶여 그리고 나가 대립돼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고 나서 요 가하고 다가 또 한 번 비교가 되는 이런 형태의 답안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지? 이렇게 하면 이제 2대1 구조로 쓸 수가 있어요. 2대1 구조. 사실 오늘 것도 마찬가지죠. 그지? 오늘 것도 2대1 구조로 쓸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일단은 도입 단락에서는 그럼 뭘 밝혀주겠어? 여기에서 이렇게 2대1의 분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분류가 된다는 것을 이것을 먼저 밝혀주는 게 좋은 거지. 어떤 점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2대1로 나누는지 그 다음에 2를 먼저 쓰든 2를 첫 번째 걸 먼저 쓰든 상관은 없는데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2를 첫 번째 이거 다를 먼저 해서 이 입장이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하고 여기 나중에 하고 가하고 다가 비교되는 형식으로 그럼 여기서 기준을 한 2개 정도 잡든지 아니면 요약식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제 서술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 들어갈 때 도입 문장에는 이 덩어리의 도입 문장을 또 써줘야죠. 가와 다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2대1 구조로 만들 수도 있죠. 이해돼요 이거?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건 일단 알아두고 그리고 우리가 정답이 안 나오면은 제시문을 그냥 요약하는 방식으로라도 글을 써라. 그러면은 가, 나, 다 대신에 결론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은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도입 단락에서 밝혀주고 들어가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지. 이해되죠? 자, 일단 구조가 이렇다는 것을 보고 우리 이제 제시문들을 한번 분석해보자. 근데 이 연세대학교 제시문은 단순히 요약하는 수준에서 이제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요약을 넘어서 조금 더 깊게 읽어야 돼. 분석적인 독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지 한번 따라봅시다. 그리고 제시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제시문 나나 단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가 같은 경우가 좀 어렵죠. 이거 막스 대거의 그림이에요. 자, 먼저 일단 가를 한번 봅시다. 가에서 보면 개인의 가치 판단이 학문적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로 인해 끊임없이 혼동이 야기되었으며 심지어 사실들 간의 간단한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주장의 다양한 해석들이 개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개인의 가치 판단이 얘는 뭐 얘기해서 학문적 주장에 영향을 준다. 지금 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지? 그러면 뭐 수학에 보이는 내용이야. 우리가 해결해야 할 현실 문제에 대한 규범적 가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은 결코 경험적 학문의 과제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험적 학문은 뭐 할 수 없다? 경험적 학문으로는 현실 문제에 대한 규범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규범적 가치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상당히 추상적이야. 좀 이따 설명해줄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무의미한다. 경험적 분석의 근거에서 특정 문화적 가치를 바람직한 규범으로 도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한번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연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경험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뭐가 있었어요? 노예제 사회가 있었죠.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노예제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또는 우리는 노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범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 문화적 가치의 내용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윤리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종교뿐이다. 종교만 그렇다. 자, 요것을 이제 선생님이 조금 이 사실 지금 대법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약간 배경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자연주의적 오류, 말 그대로야. 자연의 내추럴리스틱 밸런스라고 부르는 건데, 자연에 어떤 사실이 존재해. 사실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실로부터 규범을 도출하는 것, 직접적으로 이렇게 규범을 도출해버리는 업무가 된다? 오류에 빠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자연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지. 그지? 예를 들어서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요. 위의 것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을 사실 판단이라고 해요. 사실 판단. 그리고 밑에 것은 이제 우리가 당위 판단 또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가치 판단이야. 가치 판단. 이 당위하고 요 가치가 이게 우리의 원리 등급이니까 이게 규범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연에 존재하는 사실, 그지? 사실이 이런 사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 라고 말을 할 때 여기서 바로 이 전제로부터 요 결론이 바로 노출돼 버렸지. 이런 것을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이해돼? 있잖아. 여러분 어머니들도 많이 그렇죠. 뭐가 있어요? 어머니들 명품백 있잖아. 없어? 없으면 뭐 없을 수도 있고, 있는 사람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어머니가 명품백을 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 엄마도 명품백 가고, 누구 엄마도 명품백 가고, 다 명품백을 써요. 그지? 그래서 아빠한테 나도 카드로 긁어야겠어. 그지? 사실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나도 해야 돼, 나도 하는 것이 좋아 라는 결론을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는 없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 여기서 이 배우가 말하듯이 이 경험적 학문, 얘네들 여기에서 규범을 만들어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야. 경험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밝혀낼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걸로부터 우리가 이러이러한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통 공감대를 이루는 그 가치 지향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교훈적 가치는. 이해되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이 자연주의적으로는 일단 잠시 줄게. 자, 그래서 규범적 가치를 경험적 학문으로부터는 우리가 도출해낼 수 없다. 그리고 지식의 나무를 먹고 자란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분석 결과로부터 세상의 의미에 대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운명이다. 우리는 경험적 지식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서 인생과 세상 만사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 판단이 등장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점은 인생과 세상 만사에 대한 보편 타당한 견해가 경험적 지식이 축적된 결과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 대한 이 보편 타당한 견해는 뭡니까? 이게 규범이나 가치와 관련된 거죠.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해석의 문제일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단순히 경험적 지식을 축적해서 만들어낸, 이 경험적 학문 탐구로 해서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과 가치 판단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어 지금? 경험적 지식과 뭘? 경험적 지식과 가치 판단을 구별하래. 가치 판단의 구별. 이거야. 경험적 지식과 가치 판단의 구별. 요것하고 가치 판단을 서로 분리시켜라. 이런 얘기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점은 이렇고, 그리고 경험적 지식과 가치 판단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진실만을 추구하는 과학적. 이 경험적 지식에 해당되는 게 뭐야? 요 달라기 볼 때 이제 과학인 거지. 그치? 과학적 의무의 이행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학은 어때야 돼? 과학은 사실에 근거한 진실만을 탐구해라. 요거야. 얘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뭡니까? 주관적인 가치 개입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야. 사실만을 얘기해라. 과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를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치? 여기에는 가치 개입이 돼서는 안 돼. 이걸 통해서 가치를 도출하는 것도 안 돼. 그것도 해서는 안 되고, 과학은 어떻다? 사실에 근거해서 가치 중립적으로 탐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에 근거. 이거야. 가치 중립성이야. 학문의 가치 중립. 내 사회문에서 배우지?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 막스 베버. 막스 베버의 글이야. 네. 자, 이해돼요? 이렇게 별로 많이 어렵진 않고, 재심은 나도 대단히 재밌죠. 이건 이제 신체호의 글인데, 재심은 나에서 봐봐. 우리가 이것은 사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고려대학교 그 사실하고 관련된 주제가 사실이었지, 그거 풀었던 것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요 전체 문제가. 자, 한번 보자. 왕건이 궁예의 여러 장소들 중 하나로 궁예의 은총을 받아 대병을 맡게 되자 드디어 궁예를 쫓아내어 객사하게 하고, 또한 이신 시군의 죄를 싫어하여. 이건 뭐냐? 신하로서 임금을 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싫어하여 전력을 기울여 궁예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죄를 만들어낸다. 자, 왕건이 뭐 했어요? 왕건이 궁예의 혜택을 입었죠.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했다? 궁예를 어떻게 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뭘 만들어냈어? 없는 이유를 만들어낸다. 이유를 만들고 궁예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그게 뭘까? 고려의 사관은 궁예는 신라 헌왕왕의 자식인데 왕은 그의 생일이 5월 5일임을 미워하여 내다버렸다. 궁예가 이를 원망하여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창을 멸망시키려 하였는데 그는 어느 절에서 벽에 그려져 있는 헌왕왕의 초상화까지 칼로 쳤다. 자, 왕건이 이제 고려를 세웠고 그 고려에서 뭘 쓴 겁니까? 사관에 이제 고려사 얘기죠. 고려사. 근데 이제 고려의 역사를 씁니다. 사관이 썼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궁예는 어떻다? 궁예는 헌왕왕의 아들이야. 신라 왕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뭐야? 왕자죠. 그치? 왕자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를 쳤어요. 신라를 쳤어. 이건 뭐예요? 반역한 거지. 반역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헌왕왕의 초상화, 아버지의 초상화를 칼로 쳤어요.
초상화가 있어서 이건 뭐예요? 불교한 거지. 그지? 반역하고 불효를 한 거야. 그러니까 궁예는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시 분의 죄를 이제 궁예가 졌다는 거죠. 신하로서 왕을 살해한 거, 군주를 살해한 거. 이렇게 썼다는 거죠. 고려의 사관이. 그지? 그리고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궁예가 태어난 뒤에 헌왕왕이 엄히 명령을 내려 궁예를 죽이라고 하였는데 궁녀가 누대 위에서 아래로 궁예를 던지니 아래에서 유모가 봤다가 그만 잘못하여 손가락이 그의 한쪽 눈을 찔러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거 더 사실적인 것 같아. 궁예가 눈이 한쪽이 없잖아. 그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유모가 비밀히 그를 길러냈는데 그가 10여 세가 되어 장난이 심하였다. 이에 그 유모가 울면서 왕이 너를 버리신 것을 내가 차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몰래 길렀는데 이제 네가 미친 듯이 멋대로 행동함이 이와 같으니 만일 남이 알면 너와 나는 다 죽을 것이다고 하니 궁예가 듣고 울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이제 궁예 얘기를 이렇게 써놨던 거죠. 근데 한번 잘 봐봐. 그 다음 단락이 만약 사관의 말에 맞는다면 궁예가 비록 헌왕왕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가 태어난 날 누대 위에서 죽으라고 던진 날부터 이미 부라는 명의가 끊어진 것이니 궁예가 헌왕왕의 몸에 직접 칼질을 하더라도 시부의 죄가 될 수 없고 신라 왕의 능과 도업을 유린하더라도 조상들을 욕보인 죄를 논할 수 없을 터인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자기 태어났는데 자기를 버렸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신라 왕들, 자기 조상들의 능과 도읍을 유린하더라도 괜찮아. 왜? 이미 버렸으니까. 그럼 정당할 텐데 하물며 왕의 초상화를 치고 문란한 신라를 혁명하려고 한 것이 무슨 큰 죄나 논란거리가 되겠는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고대의 좁은 윤리관으로는 그 두 가지 일, 이거 무슨 윤리관이야? 유기적인 거지? 그치? 유기적인 거예요. 충신 불사의 분이고 표를 근본으로 하고 하는 헌왕왕의 초상화를 칼로 친 일과 신라에 대한 공손하지 못함이지. 이것만으로도 궁예에게 죽어도 남을 죄가 있는 것이니 죽어도 죄가 남을 궁예를 죽이지 못할 게 무엇이야. 이거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유교의 관점에서 볼 때 헌왕왕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신라를 헌왕왕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라를 치고 아버지의 초상화를 칼로 내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불충을 한 거고 불효를 한 거지. 그지? 불충과 불효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 궁예는 죽어도 어떤 거야? 죽어도 마땅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자, 이리하여 왕건은 살아서 고려의 통치권을 가지고 죽어서 태조 문성의 시호를 받았더라도 추호도 부끄러울 게 없게 된 것이니 왜 부끄러웠어요? 죽여야 할 놈을 죽였어. 죽여야 할 놈을 죽인 거야. 얘가 반역한 게 아니야. 궁예가 왕건을 거두어 들여서 대병을 맡기고 자기를 신뢰해갖고 해줬으니까 자기 군주잖아. 그러면 배신을 해서는 안 됐죠. 그런데도 이제 배신을 하고 사실은 자기가 이제 왕이 돼버린 거야. 고려 왕이. 그래서 그 부당한 것이 되는 그런 쿠데타가 됐을 텐데 그 쿠데타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죽어야 할 놈이 죽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고려의 사관이 그때요 3달 사이 일개 걸승이던 궁예를 가져다가 고면 신라 황궁의 왕자를 만든 이유일 것으로 생각한다. 제시문 나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제시문 나에서 위해서 사실 왜곡해. 그렇지. 역사는 어떻다라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야? 왕건이 이겼죠. 그러지. 승자의 역사라는 얘기야. 승자의 역사. 이게 무슨 얘기니? 승자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는 승자의 관점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승자의 뭐가 들어가? 승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주관적 가치. 이거야 가치야. 그러니까 지금 가하고 나하고 봤을 때 공통 주제로는 뭐라고 잡을 수 있어? 여기서 가치라는 말 안 썼지. 제시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우리가 얘가 하고 있는 말의 요지는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 유교적인 가치관과 유교적인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이걸 쓰고 있는 거잖아. 그치? 승자의 역사. 가치가 개입되는 거고 여기서 가치를 배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어려워? 이 세 개를 엮어내야 돼. 지금 원래 연세대학교 문제는 일본에서 주제어를 보통 줍니다.
그 사실은 이 문제를 요즘에 나오는 형태로 바꾼다면 이렇게 됐어야지. 가치 개입과 관련한 항문과 가치 개입에 대해 재심문, 세제심문을 비교하시오. 뭐 입장을 비교하시오. 이런 식으로 좋겠지? 자, 그 다음에 재심문 다를 봅시다. 재심문 다는 이청준. 작가는 우선 그의 독자들에게 거짓되지 않은 것, 진실한 것만을 말하고 보여주기로 애초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뭐 해야 된다고? 진실한 것. 진실한 것. 그래서 거짓되지 않은 것. 이것을 보여줘야 돼, 작가는. 근데 사실은 작가가 소설을 쓰는 것은 뭡니까? 거짓을 쓰는 거죠? 거짓이지만 사실 거짓되지 않다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진실은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삶에 깊이 관계된 것. 아, 여기서도 이 진실한 것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삶과 관련돼서. 한번 지난번 거 여기 풀었던 사람들 고려대학교 2013학년도 모의논술 풀었던 거 생각해봐. 주제어 사실. 거기에서 어린 넬이 죽었을 때, 그제? 제신문 두 번째에서 뭐였습니까? 저기 찰스 디킨스의 하드타임즈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제? 거기서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 사람들이 허구지만 사실 이상의 진실을 담고 있고, 그제? 그때 거기서 뭐 삶의 의미와 가치를 표현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이런 게 있었잖아. 그 내용 똑같은 비슷한가요? 근데 이제 가치 측면에서 볼 때는 여기서 삶의 의미와 가치라고 표현 안 하고 직접적으로 그 가치를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 이제 지금은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리들이 그 삶의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물론 행복한 삶에 관한 것입니다. 보다 더 풍족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에 관한 것이다. 자, 지금 삶이라고 얘기하고 이 삶의 진실이 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의롭고 풍족한 삶이래. 행복한 삶. 행복과 관련해서 의롭대요. 정의나 정의.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저스티스. 이거 말하는 거죠. 저스티스 말하는 거죠. 의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다 더 사람다운 삶에 관계하는 것이다.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을 소설로서 고발하는 것. 자유의 억압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한 거지. 자유의 억압을 뭐 한다? 고발할. 뭐가? 작가가. 뭘로써? 소설로서.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허구를 통해서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지. 의롭지 못한 일을 증언하는 것. 우리의 삶을 부당하게 간섭해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비인간적인 제도와 억압. 모든 비인간적인 제도와 억압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항하여 싸우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용기를 모색하는 것. 소위 새로운 영혼의 영토를 획득해 나가고 획득된 영토를 수호해 나가는 데 기여하는 모든 문학적 노력이 종국에는 다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스럽고 사람다운 사람을 살아가게 하려는 삶의 진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가 그의 작품은 그런 삶의 진실을 위해 싸우는데 독자가 그것을 대적하고 외면할 리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야? 독자도 그런 싸움에 공감을 하겠다는 거죠. 왜? 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과 관련해 가장 깊고 큰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삶을 가장 삶다운 삶으로 돌아가 살게 하는 옳은 질서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평론가 한 사람은 우리 삶을 삶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비인간적인 풍습과 제도와 문물과 사고를 통틀어 우리 삶을 억압하는 것들이라고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삶이 그 억누름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삶, 본래의 자유롭고 화창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다? 자유의 질서다. 이 사람은 이 자유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이 소설가, 문학 작가가 지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설은 어떻습니까? 가치를 지향합니까? 안 합니까? 가치를 개입시킵니까? 안 합니까? 하지. 여기서도 이제 가치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지가 않은 거지. 그지? 일단 제시문은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